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땅에서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온 70 먹은 사람입니다. 식구들 안 굶기려고 1분 1초 아끼며 살다 보니 뭐 지금은 취미랄 것도 없이 유튜브나 보며 지내는 노인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나와 같이 사는 건 지난해부터 우리 집에 눌러 살게 된 길고양이 수봉이가 유일한 식구고요. 긴긴 밤 옆구리는 시리지 마음 울적할 때는 그저 술이나 마시며 여기 유튜브에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듣는 것이 재미난 일이 되었죠. 저라는 사람은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데다가 또 가진 팔자가 어찌나 억센지 우아하고 고운말 같은 건 하나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다른 사연자님들처럼 좋은 말솜씨는 없지만요, 최대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 내가 나쁜 년인 건지 한번 판가름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저는 총구석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저에게도 부모님, 언니, 오빠, 가족이라 부르던 친정 식구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고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 혼자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언니 오빠는 가난한 시골이 몸서리 쳐지도록 싫다며 성인이 되자마자 상경하고 자기들 입성이나 챙기고 살았어요. 무릎 연골도 남아나질 않아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시골집에 혼자 두고 생활비조차 붙여주지 않았던 그들은 그저 가족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사람 인두겁을 쓰고 자식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 엄마 인생을 다 바치셨는데 말입니다. 자기들 결혼까지 하고 나더니 아예 명절이고 엄마 생신이고 발길을 뚝 끊고 살대요. 그 뒤로 난 그 사람들 동기간으로 보지도 않고요. 파렴치한 그들을 떠올리면 욕지기만 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불쌍한 울 엄니 나라도 챙겨야죠. 20살 때부터 내가 돈 벌어 엄마 병원비 대고 생활비 벌며 모녀 둘이 살았네요. 그래도 결혼해야 한다. 너 가정 이루는 거 봐야 죽어도 눈 감는다던 엄니는 맨날 나만 보면 시집 타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 괜스레 엄마에게 성을 냈죠. 됐어. 나 같은 거 어느 놈이 이쁘다고 데려가겠어요. 결혼 못한 처녀 귀신으로 죽어도 하는 수 없죠. 이렇게 툴툴대며 우악스러운 처녀였던 저도 운명의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장돌배기처럼 다니는 트럭 장수 남자가 좋아져서 저도 시집이라는 것을 갔으니까요.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말했지만 난 대번에 거절하고 돌아서 장대비처럼 눈물을 쏟아야 했어요. 너무너무 그가 좋지만 같이 살고 싶지만 혼자 계신 울 엄니를 나까지 버릴 수는 없어서요. 그런데 그 남자는 내가 청혼을 거절해야 했던 이유를 알아채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난 고아나 마찬가지 아닌가. 당신 어머님 내 친모처럼 여길 테니 결혼하고 모두 다 같이 삽시다. 남자가 그것도 고루하기 짝이 없는 경상도 남자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때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원망 한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고향을 떠나 경기도로 와서 터를 잡았어요. 남편이 하던 장사를 저랑 같이 했는데 바구니, 양말 등 1000가지 잡화를 트럭에 싣고 다니며 이 동네 저 동네 다녔죠. 돌아다니며 하는 장사의 고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 소원 같은 것이 생겼죠. 바로 내 가게, 내 점포를 갖고 당당하게 장사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만사 느긋한 남편은 장사 수완도 좋지 않고 돈도 잘 못 벌었어요.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남편 혼자 장사하니까 벌이가 뚝 떨어져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막내 낳자마자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내가 일하러 나섰어요. 장사꾼으로 살다 보니 여자가 참 갈갈한 성미가 되었지만 누구 돈 떼먹거나 거짓말 안 하고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편하게 살 팔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남편은 벼랑간 차 사고가 나서 반년간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있다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까요. 그때가 맏아들이 7살, 막내 아들이 고작 2살 되던 해였습니다. 졸지에 과부에 노모와 세 자식이 딸린 가장이 되어버렸죠. 돈도 못 버는 기존의 트럭 장사를 과감히 접고 남의 식당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음식하는 손도 야물고 또 가만 보니 먹는 장사가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 보였죠. 당장은 내 식당 할 돈도 없고 하니 남의 밑에서 돈도 모으고 장사하는 법도 배우려는 요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은 악물고 살다 보니 식구들 건사하고 삼남매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지금은 나 사는 집 있겠다, 월세 받는 건물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참 잘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다 바쳐 자식들 키워낸 내가 말년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울부짖 치솟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 뽑기 운은 완전히 뺑뺑이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대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성실하니 일찍 철들어 저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크대요. 문제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더듬을 때 아주 손모가지를, 아니 다른 곳을 분질러 놨어야 했는데. 주책맞게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간에 그날 막내를 뵈는 게 아니었다 싶은 순간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꽤 많고 장난심한 녀석이라서 애를 모르는 이웃이 없을 정도로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어요. 거 정사하다 말고 어디 가요? 아휴, 내가 복장이 터져서 막둥이 학교 가요. 막둥이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상담하자고 전화가 왔지 않아요. 에? 또 가? 지난번 선생님 가방에 개구리 집어넣고 여자애들 체육복 죄 뜯어놔서 불려갔었잖아요. 이번엔 또 무슨 짓을 졌대요? 대머리 교장 선생님은 가발에 리본을 묶었다나 뭔 짓을 더 한 모양인데 아우 아주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걸핏하면 막내가 사고쳐서 학교에 불려가야 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학년이 끝나면 의뢰 담임 선생님 가족분들을 제 식당에 모셔서 대접했죠. 선생님, 성태기 자식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엄마로서 제가 참 죄송하고 고맙고 해서요. 없이 사는 사정이라 드릴 거라고는 이 사죄주 한 잔 올리고 음식 대접하는 것 뿐이라요. 촌지나 내놓지 하는 표정으로 제 초대를 거절한 선생님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 정성을 뿌리치지 않고 초대에 응해주셨죠. 성태기가 장난은 곧잘 쳐도 머리 회전이 빠른 놈이니 때려서라도 끝까지 공부시키라던 고마운 선생님도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막내 우격 다짐해서 좋다는 학원에 집어넣어 억지로 공부시켰습니다. 공부 안 하고 딴 데로 샜다거나 시시껄렁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곧바로 귀때기를 잡고 끌고 와서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을 하며 강하게 키웠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반항하던 놈도 어느새 맘 잡고 공부하더니 결국 연세대에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공부 잘하던 지 작은 누나도 한양대에 갔는데 사고뭉치 막내가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우리 동네에서 자식 셋 다 좋은 대학교 보냈다는 이유로 저 가슴 좀 피고 삽니다. 물론 자식들이 알아서 잘한 거지만 과부로 자식 셋을 좋은 대학까지 보냈다는 것이 내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보냈다고 자식 교육이 끝난 것은 아니죠. 어느 날 막내 다니는 대학교 행정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최성택 학생 부모님 되시죠? 이번 학기 등록금 납입이 안 되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등록금 미납이라니 그럴 리가요. 분명히 몇 달 전에 학교 갖다 내라고 고지서 적힌 420만 원 애한테 현금으로 줬는데요. 글쎄요.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납 상태인 거 맞습니다. 이번 주까지 납입 안 되면 학생은 재적 처리될 거라는 거 유념하세요. 아니요. 선생님, 내가 내일 학교 가서 절대로 낼게요. 그러니 학교에서 자르지 말아주셔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막내에게 따져 물으니 그놈은 막 횡설수설하는데 결국은 지가 술 먹고 노는데 그 돈을 다 갖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어휴 이놈아, 다른 돈도 아니고 대학 등록금이다. 매일 먹어야 하는 내 허리약은 건너뛰어도 너희들 학원비, 학교 육성회비는 어떻게 해서든 안 빼먹고 살았어. 그런데 감히 대학 등록금에 손을 대? 학창시절부터 가게 돈통 슬쩍하고 문제집 산다고 뺑땅 치는 거 혼낸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대학교 등록금은 아니잖아요. 열이 잔뜩 받은 나머지 바리깡을 들고 와서 성택이 머리를 아예 빡빡 밀어버렸어요. 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대학생이 무슨 군대 나가 뿌라. 여지간해서 말 안 들어먹던 놈이 그때는 충격을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진짜로 군대 신검받고 어쩌고 하더니 2달 뒤 입대를 해버렸어요. 현역 육군으로 빡세게 구르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제대하고 나서는 사고 안 치고 대학교 잘 다니다 유명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아유, 김 사장은 좋겠네. 박사님 첫째, 둘째 딸은 대기업 다니고 게다가 돈 많은 집에 시집까지 갔으니. 그런데 속만 썩이는 막내까지 그렇게 큰 회사에 합격했다고? 그럼 저승에서 신랑 만나면 아주 잘 살다 왔다고 큰 소리 뻥뻥 칠 거야. 그러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요즘 나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 에이, 그건 오바고. 그 늘어진 뱃살 보면 밥을 영 안 먹지는 않은 것 같은디.
이 사람이 뭐라고? 자식들 모두 제대로 된 인간 만든 것 같아 부모로서 느끼는 뿌듯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죠. 비록 큰아들은 외국서 공부하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미혼이지만 대부분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어요. 같이 살던 친정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신 지 이미 십수년도 되었고 말입니다. 늙은 내 몸 하나만 챙기며 여유있게 사나 했더니 자식 교육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별일 없이 잘 살고 내 용돈까지 붙여주는 첫째, 둘째와 달리 막내는 아직도 내 도움을, 아니 내 돈을 필요로 했어요. 자잘하게 카드값 막아야 한다, 손주에 돌잔치 해야 한다 등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없이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결혼할 때 전셋집도 마련해줬는데 5천만 원, 8천만 원 빌려달라 해서 아예 차용증까지 썼다니까요. 아니 큰 회사 다니는 맞벌이가 왜 맨날 돈이 그렇게 부족하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는 이미 회사를 간뒀더라고요. 어머님 무서워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기 낳고 복직하니까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아휴, 어차피 그만두고 뭐 어쩌겠냐. 그럼 집에서 살림 열심히 하고 서방이랑 자식 실하게 챙겨야 한다. 알겠냐? 그런데요, 엄마 그 봉청동 건물은 한 달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갑자기 그거 와 궁금해?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나도 회사 다니기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요. 거기 건물 관리를 제가 대신 해주면 엄마도 편하고 나도 그 돈을 생활비로. 턱도 없는 소리 마라. 나도 곧 있으면 70이야. 언제까지 식당 일 하겠냐? 너희 형들처럼 엄마 용돈이니 그런 거 달라고 안 한다. 제발 네 앞가림만이라도 해. 너 절대로 그 회사 그만 못 둔다. 알겠냐? 제가 이런저런 단칼에 거절해버리니 다시는 일 그만둔다는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막내 이놈 큰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무섭게 생긴 깡패 세 놈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최성택이 돈을 빌렸는데 기한이 넘도록 안 갚고 있으니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지? 네, 아무리 굶었을지언정 사채에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채 빚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경우를 여러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멀쩡한 놈이 뭐가 부족해서 사채비까지 쓴 것인지 당장 막내를 불러다 제대로 혼냈어요.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맨날 너는 이 어미 속을 뒤집는 거냐, 이 화상아. 나는 다급히 그놈 때릴 몽둥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겁먹은 막내는 도리어 나에게 이렇게 대들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사셨다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한 아저씨한테 못 간 것도 자식들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거죠. 니 미쳤냐? 30년도 더 지난 얘기를 못하라 꺼내. 쭈구렁방탱이가 다 된 나한테 뭐 그런 연모가 남았다고? 어쩌면 과거에 그때 엄마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막내는 아직까지 그 오래된 일이 선명하게 남아있나 봅니다. 한 사장, 이 나이 먹고 말하기 남사스럽지만 저에게도 애들 놓고 재취하고 싶을 만큼 좋아했던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1992년도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그 남자와 얘기 나누던 기억은 보물처럼 가슴에 묵혀두고 가끔 생각만 했었는데 어디 그 이야기나 해볼까요? 고깃집 식당에서 주방 이모로 있을 때인데 한 사장님은 그 옆 정육점 가게 주인이었어요. 한 사장은 몇 년 전 마누라가 도망친 뒤로 딸 하나를 키우고 살았는데 그 애가 우리 둘째 딸과 같은 나이였던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식당 가장 바쁜 저녁 시간에 둘째가 홀딱 젖은 생쥐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제발 우리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우리 딸은 내 말 잘 듣고 엇나가는 걸 본 적이 없는 착한 애입니다. 9살 난 애가 엄마 대신에 방 청소도 하고 방에 연탄불 넣으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는 속 깊은 아이였죠. 그런데 애가 엄마 보러 식당까지 온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난 마냥 애를 밀어대면서 집에 가라 했습니다. 급기야 둘째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식당 사모님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아줌마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왜 애 우는 소리 나게 해? 재수없게. 빨리 애 보내고 주방 들어가요. 황급히 가게 뒤편으로 둘째를 데리고 가서 애 등짝을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엄마 더 곤란해지기 전에 후딱 집에 가지 못하느냐면서요. 엄마,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 반 남자애들이 내 옷에서 냄새 난다고, 빨래 대신해준다고, 화장실 내걸레 빤 물을 나한테 끼얹어 버렸다고.
우리 이사가, 나 전학 갈래. 세상에, 어느 쏘글 놈의 자식들이 내 딸내미한테 그런 짓을. 서러워서 꺽꺽 웃는 딸의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네 신세도 엄마 신세 따라가는구나 싶어 울컥한 나머지 딸을 껴안고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보내고 가게에서 사장님 사모님한테 자리 비웠다고 혼났는데 한이 서리더라고요. 가게 뒷정리를 혼자 다 하고 가게 문 셔터 닫고 의차 일어섰습니다. 그때 눈송이가 하늘에서 나풀나풀 내려오대요. 눈이 참 더럽게 이쁘네. 거지 같은 하루 보낸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저기요, 일 끝났으면 와서 쌍화탕 한 잔 마시고 가요. 일하러 가게 오다니며 그와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나 하던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말 한 번 섞은 적은 없지만 그 사람 목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알아채는 내가 이상했습니다. 동네에서 내가 과부인 걸 다 아는데 외간 남자랑 말 섞고 눈빛 나누다가 이웃들 입방아에 오르면 어쩔까 싶어 조심해야죠. 내가 왜 거기서 차를 마십니까? 집에서 애들이 기다리니 얼른 가야 돼요. 그 집딸이랑 우리 집 딸내미랑 같은 반인 건 몰랐어요? 애들 얘기할 게 있으니 잠깐 와봐요. 지금 시장 사람들 다 문 닫고 갔으니까. 남들 볼까 두려운 내 마음을 그에게 들킨 것 같다 놀랐지만 애들 얘기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들어가서 한 사장이 내미는 의자에 앉아 그가 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눈 오는 추운 겨울밤 쌍화차 하나가 뿜어내는 온기가 싫지 않더군요. 아니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종이컵을 두 손 모아 꼭 감쌌습니다. 딸 이름이 혜연이 맞죠? 전학 온 뒤로 짓궂은 놈 몇몇이 괴롭히고 있었답니다. 우리 딸이 그 아이 뒷자리라 자주 봤는데 학부모회 하는 엄마 믿고 까부는 놈들이라 담임 선생님도 못 본 척해서 혜연이가 많이 힘들어했대요. 안 그래도 내일 날 박는 대로 학교 가서 그 자식들을 확 죽이 삘라고 했어요. 그놈들 이름이 뭐랍니까? 그때 정육점 가게에 있던 라디오에서 심수봉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순간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흐르던 시간이 멈추고 내리던 눈도 멈추고 난로 곁에 앉은 그 사람과 나 둘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 서로 좋아하고 있군요. 노을처럼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냅다 거기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 일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면 한 사장이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서로 별말은 안 했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이였던 듯이 마치 그래도 된다는 듯이 말이죠. 같이 포장마차 우동을 먹고 걸어가며 이야기하는 것뿐 별다른 짓도 안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살에 살을 더해져 회개 망측해져 버렸습니다. 엄마 진짜야? 식당 사장님이 엄마 갖고 재혼할 거라 했어요. 정육점 아저씨랑 살려는 거지. 나 싫단 말이야. 우리 아빠는 한 분이야. 엄마 결혼하지 마. 다른 두 아이까지 합세해서 애들은 제가 결혼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내 새끼들이라지만 그 순간 어느 동네 사람들이 묻는 것보다 나에겐 더 무서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쁜 짓 하다 잡힌 범죄자가 나고 애들은 형사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어정쩡하게 한 사장과 이렇게 연애하다가는 시장에서 내 꼴만 우스워지고 애들 앞에 떳떳한 엄마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어쩐 일로 자네가 날 먼저 만나자 했어? 기분 참 괜찮네. 여기 김치우동이 기가 막히다. 아줌마, 여기 김치우동이랑 소주 한 병이요. 당신 덕에 가슴 떨리고 행복했죠. 그치만 우린 여기까지여요. 난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테니 정희 아빠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따끈하게 놓인 우동을 그대로 두고서 내 할 말만 내뱉고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마시며 그날 처음으로 술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외로운 나에게 소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한풀이 상대가 되었죠. 곧바로 나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갔기에 그 후 한 사장이 어떻게 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딸 중학교 졸업식 날 먼발치에서 그 반질반질한 얼굴을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너희들이 새아빠 어쩌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사람 떠난 지가 30년도 됐어. 근데 그게 왜? 내가 왜 너한테 한 사장 얘기를 들어야 하냐? 그거 아세요?
엄마는 지난 세월 고생한 게 다 자식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실수에도 그렇게 크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 억하심정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미운 거라고요. 언제 엄마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 있었어요? 그대로 막내는 방문을 걷어차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 저 자식이 그래도? 지 잘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막내놈은 저렇게 엉뚱한 생각이나 하며 엄마 탓이나 하고 있었어요. 뭐 저도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옛말에 예쁜 자식 매로 키운다고 했어요. 아비 없이 자라 저 모양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애들 교육 더 단단히 시켰습니다. 난 참 엄하고 싫은 소리만 하는 엄마였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첫째가 반에서 1등 했다고 눈을 반짝이며 얘기하면 니 어디 가서 1등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 사람이 거만하면 욕먹는 법이야. 계속 1등할 방법이라 연구해라. 마음 같아서는 애 얼싸안고 어야둥둥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시무룩하게 돌아서던 큰아이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리 모질고 엄한 엄마라서 자식들 머리 크고 나니 이렇게 안타깝고 후회스럽네요. 막내 말대로 난 따뜻한 그런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억척스럽게 돈 벌어서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애들 입히고 먹이고 가르쳤어요. 그게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내가 속삭일 때면 둘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래도 딸이라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나 위로해준다고 같이 맞장구도 쳐주니 고맙죠. 막내가 워낙 매사 불평불만이 많은 녀석이라 그래. 지가 받은 사랑은 생각도 못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줘. 괜히 그 자식 말 때문에 엄마 맘 쓰지 마세요. 엄마, 근데 귀는 좀 어때? 병원에는 다녀왔어요? 그래. 의사가 노인성 난청이 좀 일찍 온 거라고 하대. 고작 한갑 넘었을 뿐인데 벌써 노인성 난청이 왔다고요? 몸쓰며 일하고 살아와서 그런가 허리와 다리 건강엔 늘 문제를 달고 살았어요. 파스는 내 남편이요. 정형외과는 내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몸 아픈 건 약 먹고 바르면서 참는데 이골이 났지만 귀가 안 들리는 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랑 하는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워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했던 말 또 해달라고 하니 나를 불편해하고요. 내 말이 잘 안 들리다 보니 원래도 갈갈했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버렸어요. 얼마 전 버스 타면서 길을 묻는데 기사 양반이 귀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할머니 조용조용히 좀 말하세요. 기차 화통을 삶아드셨나 왜 이렇게 크게 말하세요? 난 그냥 하는 말인데도 목소리가 크니까 화난 것처럼 들린다고 주변에서 오해하니까요. 이 생활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에 문제가 생기대요. 야, 내 그 소튼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쿠야, 어머니 애 떨어지겠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성을 내세요? 아니, 난 그냥 말한 것인데. 여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화내고 욱한다며 며느리는 제 남편한테 달려가 이르는 꼴이란. 그러면 또 막내 아들놈은 쫓아와서 엄마는 아버지 제사상 도와주는 며느리한테 잘 좀 대하지 이게 뭐냐. 왜 자식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이렇게 저한테 한 소리 해댔어요. 내가 귀머거리 같이 안 들리고 소리 버럭버럭 지른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식들이 날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나도 늙고 병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늙다 보면 몸이 그렇게 되는 건데 내 입장에서 참 억울해요. 그러다 작년 명절에 막내 며느리와 감정 싸움까지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음식 남기고 버리면 못 쓴다. 남긴 잡채는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데펴 먹어라. 요새 누가 음식을 남김없이 싹싹 먹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남기는 만큼이 교양이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치우는 건 옛날 머슴들이나 하는 거라고. 뭐라고? 머슴? 니 지금 시애미한테 천한년이라 하고 하는 기가? 말하는 꼬라고는 아주 지 엄마를 똑 닮아가. 너희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더냐? 예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안사돈의 불쾌한 기억이 떠올라서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서울 태생이라는 이유로 꼴보기 싫게 거만했던 안사돈은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죠. 음식 먹는 걸 보면 그 집안이 어떤지 다 표가 나는 법이지. 자네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가난하게 자란 티 다 나는데 그거 아나? 내 아들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는데 아들은 물론이고 나와 우리 집안을 욕먹이는 말이죠. 그래서 무례한 안사돈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해댔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희 친정엄마까지 들먹이세요?
예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너는 시집오지 몇 년이 된 지금까지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시애미한테 화내는 게냐? 그럼요. 그런 게 어디 잊혀지나요? 제가 어머님한테 시집살이 당한 이야기 하려면 밤새도 모자라요. 아주 의문스럽고 앙큼한 며느리지 않습니까? 막말로 그 사돈댁이 먼저 내 체면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었는데 그럼 예예 다 맞습니다 하고 제가 참고 넘어갔어야 했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외에도 나에게 억울했던 일, 혼나고 집에 가서 운 일 등등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나도 너같이 옹졸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집에 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며느리 하는 원망 나도 성을 내며 나왔고 며느리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왕래 없이 지내던 중 내가 올해 칠순을 맞이했다며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니? 응? 무슨? 막둥이가 이제야 철이 드나 봅니다. 저랑 둘째한테 연락 돌려서 이번 어머니 칠순잔치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형 누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던걸요. 그놈이 무슨 거창한 계획이 있는지 어머니한테 비밀로 모르는 척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어요. 그래? 그 녀석 엉뚱하기도 하지.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있으마. 막내 며느리와 다투고 난 뒤 마음이 불편했는데 날 위한 깜짝 잔치를 준비했다는 말에 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자상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었지.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은근히 칠순잔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주 헛된 꿈을 꾸고 있던 거예요. 아주 개같은 꿈을요. 어느 날 모르는 남자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김순애 여사님 맞으시죠? 그래, 내 이름이 맞는데 무슨 일이시오? 자, 다들 시작하자고. 흰 옷 입은 남자 셋이 저들끼리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한 명씩 내 팔다리를 부여잡고 끌어갔습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누구기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지만 젊고 힘이 센 남정네들에게 어찌 할 바가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병원 마크가 그려진 승합차에 탔습니다. 사람 살려! 도움을 청했지만 내 목소리가 묻힌 채 끌려가 내가 갇힌 곳은 바로 정신병원이었어요. 영문 모르고 잡혀왔으니 나를 풀어달라 요구하고 소리 높여 발광하자 간호사들이 와서 강제로 나한테 주사를 놓아 짐승처럼 잔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 멀쩡한 사람이에요. 귀가 좀 멍멍하니 잘 안 들리는 거 말고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이미 가족분들, 그러니까 자녀분이 동의했습니다. 병속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분노조절장애와 조현병 증세까지.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정신병이 있다고. 자식놈들에게 화가 나서 악을 쓰고 다리로 땅을 쾅쾅 찍자 의사는 태연하게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남자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나를 번쩍 안아들고 병실에 패대기 쳤습니다. 아, 나는 이대로 정신병자처럼 이곳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 지옥 같은 정신병원 생활보다 힘들었던 건 자식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매일 밤 아주 작은 환기창으로 달을 보며 평생 처음 소원이란 걸 빌었습니다. 제발 날 여기서 꺼내주셔요. 고생만 하고 살아온 거 하느님 아시죠? 말년의 일에 미친년으로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스레 하늘에 비르다 보니 정말 응답하신 걸까요? 어느 날 발갓 활보 시간에 옥상 정원을 청소하고 있는 남자 노인 얼굴을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그 옛날 내가 연모했던 한 사장님이었어요. 한 사장님? 제 목소리를 들은 그는 빗자루질을 하느라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 비록 세월의 흔적으로 변했지만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한 사장이 분명했어요. 나를 기억해요? 많이 늙었지만 말입니다. 처음엔 한짝 옷 입은 나를 경계하다가 내 얼굴을 한참 보던 그는 결국 알아봐 주었어요. 알아요, 혜연 엄마. 아니, 수님씨. 저기요, 날 좀 도와주오. 난 한 사장에게 첫째와 둘째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며 내 상황을 대신 알려달라고 빌다시피 부탁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다음날 둘째 딸이 병원에 찾아와서 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혜연아, 아휴, 내가 이 꼴 보자고 아등바등 살아왔다. 차라리 그때 네 아버지 따라 혀 깨물고 죽을 것을.
둘째와 그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막내놈이 아주 이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날 일부러 정신병원에 쳐넣었다는 거 말입니다. 그놈은 저희 형 누나들에게 내가 사라진 일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나를 모시고 칠순잔치 호텔로 가던 중 나한테 얻어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들이 차에 쓰러져 있고 엄마는 이미 사라진 쥐였다고.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꾸며낸 거였죠.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다고 속였대요. 평생 자잘한 거짓말 치고 살아오더니 이렇게 대담한 죄까지 저지를 줄은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가 막내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지? 그래,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놈들이 병원으로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구나. 정신병원에 갇히고 막내동과 며느리가 찾아온 날, 한 사장이 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두어 그날의 대화를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여기 사람들이 날 이곳에 끌고 왔어. 너희가 나 좀 풀어다오. 자식들이 직접 해명하면 이들도 믿어주겠지. 저희가요? 왜요? 설마 너희들이... 이제야 상황 돌아가는 걸 눈치채셨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무서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 방법을 알려줘서 얼마나 살겠던지. 이제야 처음 엄마한테서 떨어져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내 손으로 엄마를 풀어주겠어요? 이놈아, 농담이라도 하나도 안 재밌어.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멀쩡한 어미를 이런 식으로 미친년으로 만든단 말이냐? 그러게 엄마가 평소에 자식들을 좀 겁박하고 자기 뜻대로 휘둘렀어야 말이지. 이제 나도 아이 달린 가장이라고요. 언제까지 뭐 하나 잘못하면 쭈루루 엄마한테 달려가서 혼나고 살아야 하나? 엄마 가진 집이며 건물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부터 그거 갖고 살면 될 것을. 어머니, 저희도 이러는 거 괴로워요. 하지만 우린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었으면 어머님한테 피말려서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은걸요. 녹음기 속 대화를 듣던 첫째와 둘째는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 상놈의 자식 가만 안 두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내놈을 어떻게 벌줘야 할지에 대해 두 아이와 의논을 했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달래도 줄 수 있었던 어미지만 난 아들, 딸의 조언대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자식까지도 않은 막내 호적에서 파주쇼.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한 이유로 인정을 받아야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는 폐지되어서 이제 호적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럴 수야 없죠. 의뢰인께서 막내 아드님으로부터 당하신 일에 대해 복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했던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자기만 믿으라 장담했어요. 옛말처럼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었지만 내 뜻을 분명히 막내 자식 부부에게 전했습니다. 변호사가 추천한 대로 법적으로 강하게 말이죠. 더 이상 타이르고 매타작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의 무서움, 부모의 냉정함을 보여줄 차례란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성태기와 그 마누라는 날 찾아와 빌어댔죠.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사죄부터 하지 않고 저들이 처한 상황부터 해결해달라고 하는 꼴이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빚쟁이도 아니고 제 쥐꼬리만한 월급을 완료하뇨. 그렇게 가져가시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엄마 그렇게 매정한 분이셨어요? 우리 최씨 집안에서 당신은 내 자식이 아니요. 나한테 빌려간 돈 안 갚으면 압류해서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니 얘들아? 당연하죠. 성택이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어? 저희 도와주실 거 아니면 고모는 좀 빠져주시죠. 어머님, 우리는 어머님이 진짜 치매가 세게 온 줄 알고 7회차 병원에 갔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노여움 푸시고. 참나. 이봐요 제수씨.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했죠? 엄마 실종 신고하고 안 들어오면 엄마가 소유했던 집이며 건물 다 당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우리 설득하려고 저렇지. 결국은 엄마 재산 노리고 정신병원에 감금해놓고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원. 뭐? 형! 말이면 단 줄 알아? 형이나 누나도 우리랑 다 같은 핵심 품었었잖아. 겉으로는 착한 척, 엄마 걱정하는 척 하면서 실은 속으로 엄마가 실종되고 사망 처리되길 바랬던 거 아니야? 형도 엄마 유산 바랬던 거 아니냐고. 막내놈이 형에게 대들자 아예 두 아들놈은 멱살잡이 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내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내 노의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어디 내 장남 멱살이 잡아? 아저씨가 뭔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니까 이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내 돈이나 얼른 갚아. 안 갚으면 계속 그렇게 월급 차압 당할 거라는 것만 똑똑히 알고. 변호사의 조언대로 채권 강제 집행인가 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 아들의 월급 380만 원 중 절반을 차압했으니 저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불효막심한 막내에 대한 단죄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남매가 나를 위해 진짜 칠순잔치를 준비해서 서울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당연히 막내는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둘째 손주들의 귀여운 축하 노래 중 어찌 알고 왔는지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잔치에 들어왔어요. 설마 미운 내가 보고 싶어서 칠순잔치까지 왔겠습니까? 뭐 월급 압류 풀어달라 사정할 목적이었겠죠. 내 자식이지만 이젠 나도 그 시꺼먼 속내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왔네. 첫째야 둘째야 쟤네 끌어내라. 저도 자식이에요. 하나뿐인 어머니 칠순잔치에 아들인 제가 빠져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어쩌나? 사실 나는 자식이 둘뿐이었어요. 거기 자네들은 내 모르는 사람이니 이 좋은 잔치에서 나가주실랍니까?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엄마? 차라리 원래 엄마 성미대로 메타적하고 차라리 욕을 날리세요. 안 어울리게 서울말 쓰며 자식인 우리한테 존대하시냐고요. 진짜 소름 끼치게. 나는요. 나랑 하등 상관없는 남한테는 그래도 예의 지키고 사는 년입니다. 그쪽이랑은 완전히 남이니까 이러죠. 뭐 이렇게 내 잔치에 온 김에 거기 차린 뷔페나 먹고 가요. 옛날에도 좋은 잔칫날 동네 버렁쟁이들까지 다 먹였으니까. 나는 더 꼴도 보기 쉽지 않다는 듯 잔치 내내 막내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보다 못한 둘째 딸이 날 타이르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성택이네 용서해 주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반성 많이 했대요. 딸의 얘기에 나는 가자미 눈으로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오늘 잔치한다는 것도 네가 저놈들한테 알려준 게냐? 너 역시 엄마 무시하고 네 멋대로 굴다가 막내 꼴 되고 싶으냐? 내 불효령에 둘째 딸과 사이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나에게 빌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신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던 찰나였죠. 그런데 나는 들고 있던 마이크에 대고 예정에도 없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의 칠순잔치를 두 자식이 합심해서 열어준 것에 고맙구나.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손님들께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한번 소란을 피웠죠. 내 치부이고 내 허물이지만 난 감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니 여기 계신 모두에게 얘기 드리죠. 저 막내 아들인 놈이 이 애미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 자리에서 그놈들이 벌였던 천인공노할 짓을 한 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사실 그대로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웅성거리며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십 수백 개의 눈이 향했고 비난과 욕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아연 실색하고는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자식들 또한 몹시 당황했습니다. 애들이 진땀을 흘리며 손님들에게 해명하고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거기에서 이미 내 칠순잔치는 파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손님들이 가시는 걸 나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내에 대한 원망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일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까지 했어야 했어요. 내 지인들, 친척분들 앞으로 어떻게 보라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엄마. 막내가 저렇게까지 엇나간 데에는 이토록 심하게 구는 엄마의 탓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칠순을 축하해주겠다는 자리에서 남은 자식들까지 이렇게 날 비난하고 탓하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군요. 그래! 자식놈들 다 필요 없다! 너희도 그만 썩 나가! 그렇게 첫째네 둘째네 가족들도 나가버리고 그 넓은 홀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남아준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내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 한 사장님이요. 그는 서러움에 끄끄 울고 있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원래 성질머리가 이렇게 고약해요. 그래도 내 잔치인데 남은 자식들까지 저렇게 날 탓하고 떠나가네요. 한 사장님,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나는 겨우 딸 하나인데
호래비로 열심히 키웠대도 지금 이래 혼자 아닙니까? 키우는 수고만 있지 부모 마음 하나 몰라주는 게 그게 자식이에요. 하던 정력점도 어음 못 맞고 푸어놨는데 돈 없는 아비는 아비 대접도 안 해줘요. 지가 돈 벌어 대학 등록금 내고 시집도 제 돈으로 갔다면서 아버지 사는 집에 코빼기도 잘 안 비춤디다. 병원에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나 혼자 먹고 살고 있잖아요. 들어보니 한 사장님의 사연도 참 기구하고 탔겠어요. 자식들이 날 정절없는 어미로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애모의 감정을 감추고 그에게 도망쳤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다 늙은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았는지요. 자식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모은 재산이요? 난 이제 새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좀 더 아껴서 자식들 앞으로 큰 유산이나 남기려고 했던 마음 버리고요. 모아놓은 돈 내가 다 쓰고 살다 죽기로 했죠. 평생 하던 식당을 처분한다는 소식에 맏아들과 둘째 딸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 잘되던 가게를 왜 정리하냐고 묻더군요. 이놈들아, 내 가게 내가 원할 때 정리도 못하냐? 70 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돈 벌면 뭐해? 너희들 앞에 유산밖에 더 되겠어. 어떻게 된 게 내 건강 걱정하면서 가게 그만두라는 자식놈이 하나가 없다냐. 내가 참 헛살았어. 엄마, 옛날 망원동에서 정육점 하던 아저씨 요즘 만나고 다니시죠? 그분하고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다 늙어서 무슨 추태예요. 곱게 사시던 대로 사셔야죠. 그 아저씨 다 엄마 돈 노리고 그러는 거라고요. 끝까지 자신들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이 엄마의 서운함은 몰라주는 아들, 딸이 몹시 밉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 설령 내 돈 탐나서 그러면 좀 어떠냐? 나 외로울 때 옆에서 같이 소주 한잔 해줄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 사람이지. 나 아플 때 병원 같이 갈 사람이 너네겠냔 말이야. 한 사장님이 그렇게라도 해준다면 난 그걸로 족한다. 그와 함께 호의호식하며 남은 여생 살 거다. 죽을 때도 아예 남은 재산 사회에 다 헌납하고 눈 감을 거야. 난 이제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다. 내가 길길이 날뛰니까 아차 싶었던지 뒤늦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첫째와 둘째는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자식놈들 꼴도 보기 싫어서 내보내고 그저 남은 인생 어떻게 재미나게 살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봄에는 영산홍 축제도 가고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도 보러 가면서 나도 남들처럼 즐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사장님이 동반해주기로 약속했죠.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찻집에 가고 영화관에도 가며 정답게 지내고 있어요. 남자로 느껴지는 떨림, 그 역시 나를 여자로 대하고 있지만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은 서로 같다고 봐요. 자식 셋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시어미처럼 한 사장을 만나지 말라며 조심하라고 내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자식만 믿고 살던 내 인생이 구름처럼 허망한 것이죠. 얼마 전 막내 아들 월급에 걸던 차압도 이제 멈추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못볼 꼴을 당한 뒤 나타날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막내 내외는 조용히 지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휴대폰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바로 막내 손자였던 겁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왜 요즘 할머니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엄마 아빠도 할머니 집에 안 가고요. 싸웠어요? 그래 미안하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네 아빠한테 화가 나서 당분간 떨어지기로 했어. 근데 우리 손주 잘 지내고 있냐?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유치원 못 가서 친구들이랑 못 만나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비밀이 있다고 유치원은 나중에 가자고 하셨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저 티니핑 사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언제 주세요? 갑자기 그 통통한 볼살에 똘망한 눈의 막내 손자가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화가 난다고 이제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궜지만 천륜을 어찌 끊겠습니까?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단숨에 달려가서 손자도 안아보고 아들 얼굴도 보고 싶더군요. 내가 압류까지 해버려서 손자 유치원도 못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압류를 해지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뒤 주말 낮에 막내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막내 손자도 데리고 말이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러 왔어? 나도 모르게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서 손주를 얼싸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신병원 사건 이후 처음 아들에게도 엄마처럼 대했고요. 손자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은 무릎을 계속 꿇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불편하게 있었습니다. 됐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있노? 편히 있어라. 막내 아들은 갑자기 얼굴을 바닥에 묻고 엉엉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어미가 그리 서럽게 있냐? 석고대제까지 안 해도 된다. 얼마 전에 월급 압류 풀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못난 놈이었죠. 형 누나처럼 효자에 반듯한 놈은 못됐어도 그렇게 막 나가는 불효까지 해서는 안 됐는데 절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알았다면 앞으로 네가 어쩌는지 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그러고 네 형 누나도 모글이 효자 아니다. 아니 못나게 굴어서 그놈들도 지금 자식처럼 안 보고 있지. 너나 그것들이나 크게 진배 없다. 손자가 그리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사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밖에서 사 먹이고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내 속이 어떤가 들여다보니 막내 아들에게 맺혀있던 한해 응어리가 많이 풀어져 있더군요. 이게 어미고 끊지 못하는 천륜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대도 아직 막내가 저지른 죄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이놈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척 어미를 속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전처럼 자식들 필요한 거 다 해다 바치고 모든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던 것은 이제 나 안 할랍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무서워서 남자친구는커녕 친구도 잘 못 만났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뭐라든 한 사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니까요. 이쯤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여러분이 저처럼 정신병원에 가둔 자식이 있다면 그놈을 용서하고 전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품어주려는지요? 자식들이 엄마가 변했다고 노망이냐며 서운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뭐 그리 잘못한 것입니까? 나도 헷갈리고 마음의 갈피가 안 잡힙니다. 어떤 날은 그래도 내가 어미고 우덜인데 허물 다 덮고 자식들 봐줘야지 싶다가도 서운함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이 막내놈을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뭐라곤 유산이고 뭐고 남기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 쓰다 가는 게 맞나요? 여러분께서 댓글로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만약 100% 자식놈들 자식이라 이렇게 된 거면 내가 뭘 어째야 좋을지 말입니다. 여러분께 내 자식들 못난 점까지 드러내며 이렇게 간곡히 고민 상담을 부탁드리니 송구하네요. 하지만 불쌍한 노인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이야기 좀 보태주셔요. 그럼 전 여러분만 믿고 이제 글의 문을 닫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할머니가 된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기어이 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채널에 제 지난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어 봅니다. 아직 인생을 통달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까지 된 입장으로서 인생이란 뭔가를 얘기해보자면 저는 내 이야기 하나 제대로 들어줄 사람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워낙 타고나기를 활기차고 왈가닥인 소녀였어요. 가진 것에 비해서 늘 꿈이 비대하기도 했었답니다. 속으로 늘 오빠보다 제가 낫다고 여기면서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콧대가 쉬이 꺾이지 않는 딸이기도 하였고요.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제가 중학교 시절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막내였고 늦둥이였죠. 제 여동생 새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탄생과 고등학교 진학 무산이 대관절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희 친정처럼 형편이 애매하게 안 좋았던 집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자식의 거취가 시시각각 바뀌는 게 잘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아기를 키워야 되는 집이 되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로 가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친정 부모님은 판단하셨던 것이었죠. 내가 고등학교 가는 것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청초한 여고생이 되어보고 싶었건만 그 꿈이 이렇게 무산되는구나. 부모님께 대들고 반항을 해보자니 집안 형편이 지금 어려워진 것 같고 출산 이후로 엄마의 건강도 좋지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라 말대꾸도 못하겠어.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눈물을 쓰게 삼키며 고등학교 진학을 단념했던 날 아무도 몰래 저는 동네의 뒷산에 가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 마냥 불행한 스스로에 취해서 많이 울었었네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의 밭에서 과일 서리를 하나 몰래 하고 말았는데
낌새를 느낀 것인지 주인이 집에서 얼른 나오길래 안 들키려고 미친 듯이 내달렸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났었죠. 그런데 그 상처가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까지도 흉터를 남긴 채였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혼자 괜히 폼 잡겠다고 뒷산에 가서 울지만 않았어도 배가 안 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희한한 쪽으로 많이 튀는 애였던 것 같아요. 갓난아기 동생, 사실 얼마나 귀여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저는 언니가 되어서는 동생인 새별이가 아기일 적에 이를 박박 갈면서 미워했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 없이 얄미웠어요. 주변에서 귀여운 동생이 생겨서 좋겠다라고 말하면 저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런 나쁜 언니에게 잘못 걸린 제 동생 새별이 과연 무사히 클 수 있었을까요? 이를 박박 갈면서도 손으로는 똥오줌 싼 거 다 처리해주고 눈빛은 얄미워 죽겠다고 원망을 하면서도 손으로는 옷을 갈아입혀주는 그런 언니가 저였기 때문에 새별이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답니다. 솔직히 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잘 크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당시 친정엄마는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셨고 몸이 좀 나아지신 이후에는 저에게 네가 참 동생을 잘 보내라는 짧은 감상이나 남겨주시면서 모든 육아를 본격적으로 전가하셨거든요. 저는 새별이 이전에 동생이 없었는데 저라고 아기를 잘 돌보는 법을 알았겠나요? 전혀 몰랐지만 그냥 책임감, 의무감 같은 걸로 열심히 했던 것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단했던 시기였네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제가 설마 집에 틀어박혀서 갓난 동생만 보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저는 돈을 벌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 좋은 아침! 너는 여상 가냐? 나는 공장 간다. 당시에 저는 제 중학교 동창들을 동네에서 만나면 그런 식으로 씩씩한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약간은 동네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어요. 넌 여상? 난 공장. 이런 식의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었는데 사람들이 제 흉내를 내면서 꽤 썼었습니다. 당차고 야물딱지다면서 동네 어른들은 다 저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속은 조용히 문드러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공장이 아니라 친구들이 다니는 여상을 다니고 싶었거든요. 공장에서 내도록 서서 일을 하며 눈알 빠지게 반복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새별이부터 챙기고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빠라는 놈이 교복 차림으로 하품을 쩍쩍 날리면서 귀가를 하더니 가방을 아무렇게나 획 내팽개치더라고요. 마치 저보고 알아서 정리하라는 지시 같았습니다. 집구석도 좁아 죽겠는데 가방을 던지는 행위에 저는 열이 받았죠. 그래서 그 가방을 오빠의 등짝에다가 날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혼내셨어요. 공부하고 온 오빠는 왜 괴롭히냐면서 말이죠. 친정 아버지의 소뚜껑 손으로 꿀밤까지 세게 맞자 서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왜 오빠만 고등학교 보내셨어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다니고 싶었다고요. 어허, 남자랑 여자랑 같지 않다고 내가 대체 몇 번이나 말해줘야 너는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네 오빠가 너보다 공부머리가 더 좋잖아. 네가 공부를 잘해놓고 따졌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지는 않았을 거다. 공부 얘기에는 솔직히 대꾸를 할 수가 없어서 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빠하고 공부로 승부를 보기 이전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생각난 거죠. 아버지 말 맞다나 남자로 태어날 것을. 엄마, 도대체 엄마는 왜 나를 딸로 낳아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나도 아들이었으면 귀염둥이 둘째 아들 소리나 들었을 텐데 오빠가 사고치면 사내 자식이 아주 장군감이네 이러고 내가 사고치면 기집애가 혼나고 싶어서 또 저러고 자빠졌네 이러고 솔직히 차별이 너무 심했잖아 옛날부터. 아유, 너는 진짜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왜 그렇게 너는 억울해하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컸어. 어? 여자라서, 딸이라서. 너보다 더 심하게 차별받고 컸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는 그 표정 좀 그만 지어. 친정엄마가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두고두고 안 잊혀졌던 것 같아요. 끝내 저를 향해 그냥 좀 살아라고 하셨던 분이 제 친정엄마이셨습니다. 곱씹을수록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너만 억울한 거 아니니까 그냥 참으라는 그 논리가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죠.
한참을 곱씹던 저는 동생을 품에서 재우며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 너는 나보다 한참 어리니까 네가 내 나이가 되었을 쯤에는 뭔가 달려져 있지 않을까? 아무튼 너는 딸이라서 서럽고 눈물나게 살지 마라. 결심을 하나 했는데 내가 오늘부로 너를 후계자로 딱 찜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네가 나의 병기가 되어서 활약하는 거야. 내 병기로 성장해서 내 억울함을 네가 다 풀어줘. 알았지? 내가 팍팍 밀어줄게. 그러자 품 안에서 어린 새별이가 배시시 웃었어요. 알아들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은 게 너무 신기했죠. 집이 좁은 탓에 제 작은 목소리를 옆에서 다 듣고 계셨던 친정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유, 애한테 이상한 소리 마. 병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애가 뭘 알아듣기라도 하니? 왜? 못 알아들으면 이상한 소리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대체로 말을 상대방에게 한마디도 안 지는 편이야. 네 스스로 이 점을 알아야 돼. 지금은 네가 어리니까 단순히 객기라고 어른들이 받아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바뀌어야 할 거야. 알았지? 그런데 아무튼 엄마는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 너 없었으면 누뚱이는 나을 엄두도 못 냈을 것 같네. 고맙다 우리 딸. 친정엄마는 어색하고 민망해 하시면서도 저에게 그날 고맙다는 인사를 남몰래 해주셨어요. 새별이의 존재 때문에 여러모로 제 상황이 꼬여버렸는데 동생이니까 소중하기는 하고 친정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처음으로 들어보고 이런 상황이니 저에게 새별이는 애증의 존재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미우면서도 귀찮으면서도 아주 그냥 복잡 미묘했죠.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애증이라는 감정도 자연스레 옅어지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10대 소녀가 아니기 때문인 듯 싶었었네요. 공장 일을 전전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첫 사무직으로 드디어 입성을 이뤄냈었는데요. 저에게 참 잘해주던 30대 초반의 남자 상사가 있었어요. 어리다고 중졸이라고 단순 업무직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그분의 존재감은 남달랐습니다. 속으로 많이 동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부인이 저보다 겨우 3살 많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웠는데 더 대단했던 점은 아이가 이미 5살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이거 완전히 도둑놈 아닌가 싶어서 그분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였고 더불어서 제 동생 새별이가 3살 어려도 너무 어리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죠. 자칫 제가 남자와 불장난을 저지르는 사고를 쳐버렸으면 이미 새별이 나이 수준의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새별이를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사회생활을 핑계로 폼잡내라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어린 동생 뒤치다거리에서 졸업하고자 아둥바둥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생각을 고쳐먹고서 어리디 어린 동생에게 잘해주고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새별이가 얼마나 대충 방치되어 대충 자라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러다가 공부에 기억자하고도 인연이 없을 것 같아서 첫 단추를 잘 꿰어주고자 제가 노력을 좀 했어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게 된 새별이에게 필기고를 사주면서 친구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공부 꼴찌하지 말아라 몇 번이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꼭 열심히 제 말을 따르겠다는 새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이지만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키워내보겠다고 서서히 다짐을 하였죠. 예전에 제가 새별이를 보면서 제 후계자, 병기 이런 걸 운운했었는데 그거 반쯤은 진심이었거든요. 새별 병기, 공부는 잘하고 있는감 어쩌고 있는감? 네, 대장! 저는 오늘 받아쓰기 시험에서 4개만 틀렸습니다. 병기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와, 그래? 4개만 틀렸어? 잘했네. 아니, 잠깐. 근데 총 문제 개수가 몇 개였는데? 30개? 20개? 응? 왜 그렇게 도리도리를 해? 설마 15개? 그러자 새별이가 조심스레 양 손바닥을 저에게 펼쳐 보였죠. 이게 뭔 뜻인가 했더니 10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른 의미로 제 병기가 무서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꼴랑 10개 중에서 4개나 틀리다뇨? 꼴등이었던 저도 반타작은 했었는데요.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학습 점검까지 제가 딱 붙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의 불호령에 우리 꼬마 병기 새별이는 낑낑거리면서 공부에 열중이었죠. 그러자 오빠가 그걸 알고서 저에게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한테 너나 잘하라며 핀잔을 주더군요. 하지만 그래봤자 새별이는 자기 오빠보다 언니인 저를 더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하도 시험 문제를 많이 틀린 날에는 저한테 손바닥도 맞았는데 그럼에도 단 한 번 오빠가 언니보다 좋다느니 하는 말을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 같은 존재였기 때문일 테죠. 기특한 맛이 있어서 저는 이제 샛별이를 위해 돈도 야금야금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귓속말로 몰래 알려주었어요. 샛별아, 너 이 다음에 대학 간다 그러면 언니가 돈 대줄 테니까 너는 마음 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이 대장만 믿어. 그러자 그게 왠지 듣기 좋았는지 샛별이가 이름 따라서 눈을 반짝반짝 빛냈습니다. 왈가닥이라는 오명을 점차 씻어내며 나이가 들수록 멋진 언니가 되어가는 저였건만 이런 대견한 딸에게 친정부모님은 어떻게든 돈 뜯어낼 궁리만 하셨어요. 그렇기에 제가 샛별이를 위한 미래 자금도 몰래 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분 다 저에게 걸핏하면 돈 좀 있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밥 먹었냐는 질문보다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내에서 저를 무시하는 인간들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피곤했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친정 부모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용돈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어두침침한 딸의 안색은 안 보이고 돈줄로만 보이셨던 걸까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너무들 하시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차별하고 부려먹고 돈까지 일찍 벌게 하더니 이제는 용돈이다 뭐다 하는 각종 명목으로 다 뜯어가시려고? 두 분 다 작작하세요. 너 부모 앞에서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너는 당최 언제나 철이 들래? 제발 의젓한 네 오빠의 반만 닮아봐라. 오빠 얘기 마침 잘 나왔네요. 아버지, 왜 저한테만 돈 그놈의 돈 타령을 하세요? 오빠는 이제 막 직장 잡았다지만 그래도 벌이가 저보다 낫잖아요. 돈은 오빠한테 달라고 하셔야죠. 어허, 장남은 장가를 가야 하니까 안 돼.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네 오빠하고 너하고는 다르지. 네? 그럼 저는 돈을 안 모아도 되나요? 저는 시집 안 가요? 제가 노처녀로 늙어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 분 뒷바라지만 실컷 하다가?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같아? 남자는 장가 들 때 다 책임져야 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출가 외인이라서 크게 상관없어. 아버지, 그럼 뭐예요? 저는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을 다 부담할 남자를 낚아채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럴 거면 예쁘게라도 낳아주시든가요. 두 분을 너무 닮아서 제가 외모가 별로 대단하지 않잖아요. 예쁘게 못 낳으실 거면 웃기게라도 낳아주셨어야죠. 그랬다면 제가 방송국의 문턱이라도 넘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부모 탓이라는 거야? 너 이거 불효야, 불효! 부모가 자식 취급하는 게 너무하니까 자식도 불효이든 뭐든 할 수밖에 없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방망이도 아니고 왜 저를 자꾸만 돈 나오는 방망이 취급하세요? 왜 저를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방망이로 보시는 건데요? 그 방망이 잘못 회전해서 두 분을 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감정이 확상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게 가족이죠. 저는 그날 폭발해서 막말을 쏟고 말았고 친정아버지가 열받아서 날리신 귀싸대기를 얻어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진짜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 자식들을 손으로는 직접 안 때리고 키웠네요. 옆에서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나셔셨고 이때가 점점 친정엄마의 건강이 살짝 안 좋아지고 계셨던 시기였기에 친정아버지는 화를 더 못 내시고 씩씩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찜찜하게 일단락된 상황을 뒤로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당황하고 말았죠. 샛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어린 동생에게 다 보이고 말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서 죽고만 싶었네요. 샛별이의 난처한 눈빛을 보기 민망해서 집을 나갔다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오빠를 마주쳤습니다. 근데 오빠가 저를 비웃었어요. 하, 꼴 좋다. 내가 너 왠지 아버지한테 한 대 맞을 것 같더라. 내 예상대로 되네. 야, 네가 이런 집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시집을 잘 가면 돼. 그러면 지난날이야 어쨌든 간에 네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아무래도 시집을 이상하게 가서 망칠 것 같다. 사람 보는 눈이 일단 개판인 것 같거든. 갑자기 왜 악담을 하고 그래? 오빠가 뭘 한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여기는 근거 하나라도 있어? 근거? 당연히 있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너는 딱 봐도 박복할 관상이야. 관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빠 관상은 그렇다면 간신배 관상이야. 눈썹이 얍삽하게 생겨먹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여자하고 맺어질 리가 없지.
그 바람에 오빠하고도 간만에 된통 다퉜습니다. 서로에게 유치한 맹공격을 퍼부었지요.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워서는 나이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스스로가 한심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새별이에게 아버지한테 귀싸대기나 얻어맞는 모습을 보인 것도 민망했고요. 그런데 이틀 뒤 새별이가 저에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뭔 요리를 할 줄 안다고 밥을 차렸냐고 하니까는 자기는 다 잘한다면서 배시시 웃더라고요. 갓난 아기일 적에도 꼭 저렇게 웃었었는데 가슴이 뭉클했네요. 저한테 힘내라면서 밥을 차려준 새별이의 마음씨가 너무 기특했어요. 나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는 이런 거 잘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를 잘할 생각을 하면 더 좋아. 알았지? 언니, 내가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는 거 맞아? 콕 찍어서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하지만 확실한 건 좋은 대학을 안 가는 것보다야 가는 게 낫다는 거지. 네 인생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 새별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나 대신 멋지게 활약을 해줘야 내가 한이 풀린다고. 그랬었지? 응, 언니. 어제 언니 혼나는 모습 보니까 진짜로 대단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온 게 맞는 것 같아. 나 앞으로 언니를 생각하면서 더욱 공부 열심히 할게. 오빠보다도 성공할 거야. 너 말 잘했다. 바로 그거야. 오빠보다 성공하는 거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병기로 키우는 보람이 있네. 제가 너스레를 떨자 동생은 수저를 내려놓은 손을 자기 머리 옆에 가져다 대면서 충성 제스처를 해보였습니다. 자기는 저를 영원히 대장으로 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귀엽고 착실한 새별이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제가 멋지게 살았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오빠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제가 상당히 별로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선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능력도 별로였고 시댁이라는 집단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도대체 왜 그딴 어이없는 선택을 했냐고요? 여러분께만 솔직히 당시 제 심정을 밝혀볼게요. 사실 저는 남편의 얼굴, 이거 딱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달이 났던 겁니다. 저 나름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외가와 친가들 다 통틀어서 살펴봐도 외모들이 썩 희망적이지 못했어요. 그나마 제 동생 새별이가 오밀조밀 귀여운 느낌이라도 있는 얼굴이었죠. 역시나 제 병기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냉정하게 외모를 평가한 뒤 생각했었던 거예요. 치밀해야겠는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게 이세를 위하는 길인 것 같아. 애를 안 낳고 살 거라면 모를까. 애를 낳을 거라면 잘생긴 남자를 만나야 돼. 대단하지 않은 외모라서 슬픈 것, 이 굴레는 내 손에서 끊어낼 거야. 제가 그런 의욕을 활활 불태우고 있을 때 제 주변에 아는 언니들이 기름까지 들이부었습니다. 거의 다 유부녀들이었거든요. 남편의 외모가 얼마나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에게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였어요. 귀가 솔깃했죠. 다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못생기면 부부싸움 할 때 2배로 열받는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잘생기면 몹시 화가 났을 때도 그냥 내가 참을까라는 생각부터 든다고 그랬습니다. 아빠가 잘생겨야 아이의 외모도 되게 예쁜 법이라는 이론까지 등장하였어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저와 사귀는 것도 안 사귀는 것도 아니었던 애매한 사이에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좀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하지만 언니들이 한 말이 너무 그럴싸해서 무시가 안 돼.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자. 불도저 같은 저의 기세에 휩쓸린 남편은 자기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랑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사실 연애 기간이랄 게 따로 없어요. 결혼부터 들이박아 버렸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미친 듯이 후회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항상 죽일 듯이 쏘아보면서 굴러 들어온 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 자기 가족들을 남편은 막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죠. 이도저도 아닌 걸로 굴었어요. 첫째만 뱃속에 안 생겼어도 저는 그때 확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결혼하고 초반 시기에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이혼이라도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친정엄마가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느라 몇 년이 흘렸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고 시댁하고는 거의 척을 지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시댁과 거의 왕래를 안 했어요. 물 흘러가듯 그저 정 하나로 열심히 사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늘 새별이에게 강조를 했죠. 너는 무조건 너를 최우선으로 두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자기 며느리 아낄 줄 모르는 시부모가 있는 시댁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 새별이는 그럴 때마다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된 신랑감을 훗날 고를 거라고 했어요. 원래 공부머리가 없었던 새별이는 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법 괜찮은 대학도 갔습니다. 괜찮은 신랑감 고를 만한 군번은 되고도 남았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말을 해와서 저를 놀래켰습니다. 사귀고 있던 그 남자친구를 제가 알았는데 결혼 상대로는 별로라고 저는 여겨왔거든요. 새별이보다 나이도 너무 많은 편이었고 남자가 너무 소극적이고 조용한 것이 왠지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별이는 자기 주장 안 내세우고 착한 그 남자가 결혼 상대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조용하고 나긋한 그 남자의 부모도 마음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나니까 사돈댁이 정말 인상은 좋더라고요. 딸처럼 아껴주겠다면서 부디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사돈댁에서 저에게 거의 읍소를 해왔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 결혼에 찬성표를 던져주고 말았네요. 애지중지 키워온 동생이 결혼을 갑자기 해버리니까 가슴이 허했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잘 아는 것인지 새별이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의 이야기를 저에게 꼬박꼬박 전해왔습니다. 점치거든 신혼집에 입주하기까지 기간이 꽤 남아 있었기에 새별이는 자기 시댁에서 몇 달을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그 생활이 괜찮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고 새별이와 연락이 잘 되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방해하는 걸까봐 연락을 내킬 때만 줄마 같은 때만 해도 된다고 그랬네요. 그러고 나서 몇 주가 평화로이 지났죠. 그런데 좀 미심쩍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새별이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의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나흘 동안 제가 새별이와 연락을 안 했다는 점이 문득 떠올라서 메시지를 보내놨었죠. 밥은 먹었냐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라고 그런 내용을 보내놓았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없었으니 당연히 카카오톡도 없었죠. 당초에 제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이튿날에 제 속이 답답해지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랍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애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뭔가 새로운 활동이라도 시작했나, 어디 멀리 외출이라도 한 건가 이런 짐작만 섰었네요. 잘 지낸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건 조금 속상했어요. 신호음이 멀쩡히 가는 건 전화키를 켜놓기는 했다는 거니까 아마 바쁜 사정이 있을 확률이 높았죠. 메시지를 또 보내놓았는데 답장이 없길래 제가 하루가 더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희한하게도 사돈 어른께서 전화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새별이의 시어머니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기간 잘 지내셨어요? 제 동생이 미리 언질도 없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될 애가 절대 아닌데 소식이 없길래 궁금했던 참이에요. 제 동생 지금 거기 있는 거죠? 왜 전화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애기는 지금 잠깐 장 보러 나갔어요. 가까운 데라서 전화기를 두고 나갔네요. 아이고야, 그런 거였어요? 제가 괜한 궁금증을 풀어왔었네요. 제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무척 잘 지내나 봐요. 아주 자기 언니는 뒷전이 되었네요. 여자는 대개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니 어쩔 수 없는 법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신경 쓰시는 걸 조금 줄이셔야겠어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귀가하면 저에게 전화 한 통 좀 하라고 얘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우리 며느리 얘기가 별일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겠고 별일이 있으면 어련히 따로 연락을 드릴 테고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때 왠지 사돈 어른의 시큰둥한 말투에서 기분 나쁜 기운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 며느리한테 네 언니가 전화 달라더라 이 말 하나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될 것이지 쓸데없이 빙빙 돌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은근한 공격을 가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로 성질을 부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꾹 참고서는 평화롭게 통화를 종료했었네요. 말씀은 두루뭉실 짜증나게 하셨지만 그래도 제 동생 샛별이에게 애기 전달은 잘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튿날이 되고 하루가 또 다 갔는데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부에게 연락을 했죠. 이제 거의 오기 부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샛별이에게 직접 너 왜 연락이 없냐고 당장 물어보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기도 했네요. 밤에 갑자기 불쑥 전화를 해서 미안해요. 제부, 지금 샛별이하고 같이 있죠? 샛별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였어요. 제부의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수학의 너머에서 샛별이의 목소리도 살짝 들려왔어요. 왠지 반가워서 제가 다시 샛별이를 찾으려 할 때였습니다. 제부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와이프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잔다고요? 밤이긴 하지만 벌써 잘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일찍 자는 애가 아닌데.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니죠? 사실 와이프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요. 환절기라서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어디 크게 나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살짝 감기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깨워달라 하고 싶었으나 왠지 그러기엔 제부가 통화를 얼른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어요. 샛별이가 감기 기운이 온 것에 제부가 저희 눈치를 보며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자식처럼 키운 동생이니까 유난 떨 수밖에 없느라고 선언을 해놓기는 했으나 정말로 유별난 호들갑을 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샛별이의 결혼 생활을 망쳐놓을 작정은 아니었죠. 저는 별수 없이 동생이 일어나면 전화 좀 달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어도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짜증이 한데 섞여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이 고개를 흔들었지요. 당신 아까부터 보자 하니까 일을 왜 그렇게 갈고 다리를 왜 그렇게 떨어? 이 다 나가고 복 다 나가겠어. 처제가 어련히 잘 있을까 봐서 이래? 잘 때 이가는 습관이 있는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은 아니야. 그리고 다리 떠는 게 건강에는 좋거든? 연락 이 정도로 안 되는 거 사실 대단히 별일은 아닐 수도 있어. 남들이 보면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동생은 이렇게 연락이 안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며 당신은 화를 낼까 봐 참았는데 나는 처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만의 온전한 생활을 가져본 것에 만족감을 느껴서 잠시만이라도 당신에게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들더라. 간섭을 벗어나서 한 번쯤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안 받고 싶어하는 거겠지.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야. 당신도 속으로는 내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니, 조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우리 샛별이가 대체 왜 나를 간섭이라 여겨? 그럴 애가 아니야. 당신은 뭘 몰라. 당신은 처제가 늦둥이 동생이기 때문에 자식만을 애틋하게 키워봐서 그러는 거야. 원래 자기 자식을 다 안다고 부모는 과신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샛별이는 나를 자기 인생의 대장이라고 여기면서 자란 애야. 내가 걔를 밀어주면 걔는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으쌰으쌰 잘 살아왔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우리 자매만의 역사가 있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헛다리 짚지 마셔. 저는 남편에게 어림도 없다는 듯 굴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강철처럼 아주 단단할 수는 없는 법이더군요. 겉으로 티는 안 내어도 깊은 속으로는 진짜일까? 내 동생이 지금 나를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존재로 여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애들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모는 이미 다 큰 성인인데 자기 인생의 이막을 찾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지금 참견 중인 거라고 말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하니까 저도 약간 자중이 되긴 했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샛별이가 먼저 연락을 주기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걸 실천하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한 달을 채우도록 연락이 없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기는 개뿔. 안 되겠어. 누가 나를 간섭쟁이로 욕을 하고 비웃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답답한 심정을 안고 지내느니 저질러버리는 게 낫지. 당장 쳐들어간다. 그러나 제 성격상 실천의 결심은 얼마 가지 않았고 차키를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보 또한 연락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저는 1시간 40분 만에 돌파하여 새별이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새별이의 시댁이기도 했지요. 거침없이 현관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새별이의 시어머니, 사돈 어른이 응답을 하시더군요. 불쑥 찾아온 방문객의 정체가 저인 것을 아시자 인터폰 너머로 왠지 흠칫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동생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이나 열라고 그랬죠. 먼 길 왔는데 인터폰으로만 대화하고 있는 건 좀 아니었으니까요. 사돈 어른도 그리 생각하기는 하셨는지 잠시 후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결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딱 여셨는데 살벌하게 가라앉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약간 주춤하시면서 안색을 바꾸셨어요. 제 귀에 눌리신 모양이었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눈썹을 축 내리시면서 제 동생이 없으니까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애기가 아침 일찍부터 약속이 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외출하고 지금은 없어요. 어떡하죠? 어떡하기는 뭘 어떡하나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동생을 기다리면 되겠죠. 굳이 그러실 것은 없는데요. 여기 근처에 카페 하나 크게 생겼는데 거기로 가시겠어요? 제가 차 한 잔 사드려도 좋고요. 옆으로 비켜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리 좀 비켜주세요. 저는 짜증스럽게 사돈 어른을 옆으로 밀치고서 집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사돈 어른이 저를 말리고 자시고 할 새도 없이 저는 성큼성큼 집안을 활보하며 샛별이와 제부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가정 안쪽에 있는 부부 침실 문득 딱 열었을 때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단 굳어버렸네요. 언니? 언니가 맞은 거야? 언니 나 여기 있었어. 나 좀 도와줘. 새별아, 너 이게 몰골이 지금 이게 뭐야? 다쳤어? 이 엄청난 기부스들은 대체 무슨 약물인데 어쩌다 이랬어? 언제 이랬어? 연락은 왜 안 됐어? 침대에 비스듬히 눕듯이 앉아있던 제 동생은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두툼한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상황에 제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크게 다친 후였다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쪽이 더 어울릴 만한 기부스들이었는데 집에서 이런 몰골로 처박혀 있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더한 사실이 샛별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내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휴대폰을 어머님이 가져가 버리셔서 언니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면 가만 안 두시겠다고 그런 엄포를 놓으시고는 돌려주지 않으셨어.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연락을 왜 못하게 해? 저기요, 이것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동생이 팔다리를 죄다 다쳐서 이런 꼴이 되었는데 왜 제가 몰라야 했던 거죠? 게다가 한쪽 팔다리가 다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거동이 불편한데 왜 목발이고 뭐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눈이 돌아가서 아연 실색을 하며 방 안의 풍경을 바라보고 서 있던 사돈 어른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돈 어른은 입을 꾹 다문 채로 저를 답답하게 만드시더니만 이내 어쩔 수 없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죠. 그때 샛별이가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와줬으니 이제 지옥 탈출이라고 여겨져서 눈물이 터진 것이었죠. 서럽게 엉엉 울면서 저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아 진문개진 발음이었지만 핵심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부가 이런 거라고? 둘이 말다툼하고 있을 때 제부가 너를 확 밀치는 바람에 네가 이렇게 다친 거라고? 그래놓고서 너에게 이혼을 당할까봐 네가 나에게 일러 바치면 내가 사다를 내놓을까봐 그걸 계속 작정하고 숨겨온 거야? 병원에서부터 너를 감시했었다고? 다친 후로 병원 말고는 다른 곳을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었고? 저는 멍하니 샛별의 말을 곱씹으면서 서서히 제 안에 번지는 충격으로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려니까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샛별이가 제부 같은 논팽이에 비하면 너무 어리고 예쁘긴 했지요. 공주님처럼 모시겠다고 해서 결혼을 시켜준 것이었으니 결혼 생활 초장부터 그게 어그러지면 다 끝인 거라고 제부와 그 어리석은 가족들은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부라는 놈이 엄청난 다혈질이라고 했어요. 얌전하고 내성적인 것 같지만 쉽게 욱하고 손을 올리고 쌍욕을 내뱉고 그러다가 진정되면 다시 순한 얼굴을 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새별이는 이러지 않겠다, 그냥 평범한 안부전화만 하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해왔지만 망할 놈의 사돈댁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겁니다. 혼자 거동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감시하면서 가둬놓고 기가 죽다 못해 피가 마르도록 한 거였어요. 사돈 어른이 한숨을 내쉬면서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자기 아내는 앞으로 자기가 잘 길들여서 꽉 잡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별 수 있나요? 그러라고 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저도 며느리가 너무 콧대 놓고 드센 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콧대를 좀 이 기회에 꺾어놓고 싶었어요. 며느리란 모름지기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하는 법인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누가 위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킬 때까지는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 마음이라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며느리 사랑으로 최고가 되겠다고 하셨던 분은 대체 어디로 가신 거죠? 그게 다 입에 발린 소리들이었고 진심이 없는 감언이설이었다니.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 제가 제 동생을 이딴 집구석에 시집을 보냈다니 저는 지금 제 혀를 씹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더욱 그랬던 거예요.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동생을 위하고 싸고 도시니까 저희도 나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며느리는 이제 저희 집안 식구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네? 싸고 돌긴 뭘 싸고 돌아요? 어디 김밥 싸요? 도시락 싸요? 거참 표현을 이상하게 하시네. 제가 분명 말 같지도 않은 말은 하지 마시라고 했을 텐데요. 노망 나셨나 보네요. 조기 치매가 오셨네. 새별아, 나는 네가 벌써부터 치매가 온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젊고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낮게 이를 갈면서 말을 하자 훌쩍거리고 있던 새별이가 우는 것을 멈추더니 고개를 번쩍 들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동생 새별이가 취한 행동에 상황이 상황임을 잊고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새별이가 멀쩡한 왼손을 들어서 손가락 부분만 기부스 밖으로 나와 있는 오른손을 움직이더니 기부스 끝으로 오른 손가락에 중지를 들어올린 거예요. 제가 키운 동생에게서 난생 처음 보는 손가락 욕이었습니다. 기부스 사이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린 새별이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나 잡수세요. 그리고 꺼지세요. 그러자 사돈 어른이 삽시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깽판을 쳐놓고 싶었으나 새별이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저는 얼른 부축에 나섰습니다. 목발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놨다니 새별이를 힘겹게 부축하는 동안 욕이 나오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이대로는 못 간다면서 절대 못 보내니까 자기 아들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박박 우겨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면상 앞에 꽉 쥔 주먹을 들이밀었죠. 한마디만 더 하면 주먹으로 응당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불쑥 들이밀어진 주먹에 놀란 사돈 어른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았습니다. 세게 엉덩방아를 찌으신 것인지 바로 일어나지 못하시고 허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레 신음을 하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새별이를 챙겨서 그곳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네요. 웬 정신나간 집안에 잘못 걸려서 그간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고 있었을 제 동생을 생각하니 짠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새별아. 진작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네가 너무 잘 지내느라 나에게 연락을 일부러 안 할 수도 있다고 여기고서는 지금까지 시간을 지체해버렸어. 내가 잘못이었어.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늦었어. 다친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켜 놓은 남편 시대. 그렇다면 내가 다 나은 후에는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 그 안에 나의 길을 팍팍 죽여놓으려고 이러는 것인지 정말 감이 안 잡히는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황당했고 무서웠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언니가 나를 찾으러 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어. 왜냐하면 언니는 내 대장이잖아. 대장이라면 반드시 멋지게 출동해 줄 줄 알았지. 새별이는 그렇게 말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다시 맺혀 있었죠. 그야말로 황당한 일련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그 속이 얼마나 갑갑하고 두려웠을까요? 우선 병원부터 향했고 며칠 입원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안락하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새별이가 얼굴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물쭈물하면서 저에게 심정을 고백해왔어요.
사실은 제가 탐탁지 않아 하는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나쁜 소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서 차마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숨만 쉬고 있으려니까 샛별이가 민망한 분위기를 없애고 싶었는지 기부스를 가리키면서 이제는 진짜 병기다운 병기가 됐다며 장난을 치더군요. 먼저 발 깨고는 샛별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저도 장단을 맞춰줬네요. 저희 남매가 서로 웃고 떠드는 걸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처제를 멋대로 오해한 후였으니 심장이 떨렸을 테죠. 만회를 하려는 것인지 제부라는 놈이 낯짝 두껍게 샛별이를 찾아왔을 때 활약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그랬어요. 저 때문에 와이프가 크게 다쳤으니 영락없이 이혼이라고 당하고 질책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까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벌일 수 있는 게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꽁꽁 숨기고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게 맞다고 보나? 남자 왕씨는 다 시키네. 너 같은 놈에게 줄 기회 따위는 없어. 우리 처제 인생에서 썩 꺼져버려.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외관은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앞세워서 어깨 쫙 펴고 불효령을 내렸죠. 제부 같은 구질구질한 놈은 남편이 윽박을 지르자 꼬랑지를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당연히 둘은 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금도 다 챙겨놨습니다. 원래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뻔뻔하게 상대가 나왔었는데 저희 오빠하고 새언니가 살면서 만난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기세가 눌려서는 돈을 토해내더군요. 그 돈으로 저는 샛별이가 재미있는 생활을 누리기를 바랐는데 그걸 다 꽁꽁 묶어놓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 조카들의 미래를 위해서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 애들만 해당이니까 오빠네한테는 비밀이라며 윙크를 하는 샛별이의 모습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만류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부였던 그놈은 나중에 소식을 우연히 들어보니까 꽃뱀한테 잘못 물려서 재혼 생활이 파탄났더군요. 자업자득인 것 같았어요. 제 동생 샛별이는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웃으면서 살아왔답니다. 이날 이때까지 아무 별탈 없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쭉 그랬으면 좋겠네요.